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우 티처의 모든 작품 총정리, 즉 이모작의 모든 작품 총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요,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수험생이라면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쓰여있는 표현법들은 다른 작품과 연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결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에 정리된 것 중에 중요한 걸 먼저 보고 넘어가면요, 일단 이 모란이 피기까지에 드러나 있는 정서는 바로 애상, 즉 슬픈 정서라는 거. 이 슬픈 정서를요,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여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은요, 사실 수능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는 말이에요.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말이지만 이 말 자체를요, 좀 부드러운 어조, 약간 섬세한 어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미상관 구조라고 또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가 수미상관이 사용을 했다는 거. 수미상관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의 맨 앞부분 그리고 시의 맨 마지막 부분이요, 아주 똑같거나 혹은 거의 비슷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수미상관을 사용하면은 앞부분과 끝부분이 같기 때문에 어떤 형태적인 안정성, 구조적인 통일감을 주기도 하면서 내용이 반복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의 내용 강조, 어떤 정서가 강조될 수도 있고 주제가 강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운이 약간 형성이 되면서, 또 하나는 또 같은 표현의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상관은 쉽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사어가 활용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활용된 부사어들을 한번 보고요, 부사어마다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아직이라는 부사어가 사용됐는데요, 아직이란 부사어를 통해서 이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뚝뚝 떨어진다. 이 뚝뚝이란 말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뚝뚝이란 말을 통해서 약간 또 슬픈 느낌을 또 강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양 운다라고 하는데, 이 한양은 지금 말로 바꾸면 마냥이란 뜻이에요. 즉 슬퍼서 계속 운다라는 역시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종결어미 태요를 사용하는데요, 이 태요에서 이 요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주면서 역시나 또 비슷한 어조, 같은 말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거나 또 혹은 어떤 율격과 관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시어의 의미인데, 사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시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람입니다. 왜냐면은 모란을 쭉 기다리다가 모란이 지니까 보람이 무너졌다라고 하죠. 즉 이 시에서 보람과 모란이 같은 힘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 작품 과장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360날 계속 운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눈이 터져버리겠죠? 그죠?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슬프다는 좀 이제 약간 오바스러운 표현이면서, 또 하나 이 우엄내다가 굉장히 좀 우리가 사실 안 쓰는 말이죠. 좀 약간 섬세하면서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말투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능에서 여성적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안 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같은 것이 섬세한 어조와 관련되어 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치라는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는 거. 도치는요, 어순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어순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죠. 그리고 이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고, 혹은 그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나는이 주어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 목적어인데 뒤로 빠져있죠.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어순과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뜻을 알아듣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의 표현법을 사용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이거 두 개 남았습니다.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 작품은
정말 유명한 역설의 예시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역설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모순적인 형용이 있는, 즉 말이 안 되는 말끼리 붙어 있는 거죠. 찬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슬프다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시인데,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놨어요. 찬란하다, 슬프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봄이라는 것은 모란이 피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결국에는 모란이 피자마자, 그렇죠, 지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에겐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작품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 모란을 기다리죠. 모란이 피고 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계속 순환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표현법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보실 거냐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고 보세요. 자, 이 보기를 고려해서 표현사의 특징을 보랬는데, 보기를 보니까, 자, 여기 순수서정시를 지향하는 시적 경향을 보였대요. 자, 1번 보니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역설적인 표현이면은 예술적 기교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1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부사어를 활용해서 화자의 숙명적인 기다림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사어라는 거는요, 아까 봤던 아직 이런 거 있죠. 아직 기다린다라고 해서 기다림을 표현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에요. 세 번째, 의성어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비참함이라고 했는데, 자, 의성어 사용이 됐죠. 뚝뚝이라는 말. 이 뚝뚝이라는 말을 물론 모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뚝뚝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비참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순수문학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설명이죠. 이 부분이 보기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동일한 종교럼의 반복은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수미상관도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선택지 구성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표현법에 맞춰져 있어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나왔을 때 표현법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봐야겠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문제였군요. 헷갈렸네요. 2번째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위시에 대한 감상이라고 했는데 과장법은 아까도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2번, 우리말의 어수를 바꾸는 거를 도치라고 설명했었죠. 세 번째, 여성적인 어조와 경호체. 아까 이 경어체는 뭐뭐 할 테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드러운 어감인 것이 맞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화자의 기다림 상실감, 기다림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도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5번에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은 맞죠. 근데 삶의 허무함과 쓸쓸함이라 그러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면은 모란을 보고 인간의 삶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란 자체를 보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삶의 허무함, 즉 무상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제를 지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